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1부 교과서 개념학습을 끝내고 이제 적용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문예술의 1강 구조주의의 언어학과 인류학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조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조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들, 그런 요소들보다는 그 요소들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하나의 틀, 구조, 사회 관습, 이런 커다란 사회를 입각해서 보고 개개인의 발화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시하겠다? 구조, 틀을 중시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마음대로 발화를 하고 있지만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서라든지 대한민국의 사상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사회성 이런 것들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조금 사고도 하고 말도 하고 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 입각해서 언어를 얘기하겠다, 인류학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소시르와 그다음에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문단, 2문단, 3문단은 소시르의 이야기인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조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시르가 구조주의라는 걸 먼저 시작하게 되었나 봅니다. 인간의 사고는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시르라는 인물이 나와 있고요. 주장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시르가 생각할 때는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된다. 즉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정말 유명해요. 밑부분에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무지개라는 걸 보고 우리가 왜 7가지 색깔이다, 빨주노초파남보다 라고 생각을 하나요? 왜? 우리가 7가지 색깔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실제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이 7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지개를 빨, 주, 파라고 이 3가지 색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사고도 무지개는 3가지 색깔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라는 그런 소실의 입장입니다. 언어를 랑구와 파롤로 구분을 했는데 기역과 니은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문제에 나오겠죠? 랑그는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회적인 약속, 문법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적 약속이죠. 개인이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회 구성원이라면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는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자는, 각각의 말하는 사람은 랑그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회의 구성원이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약속인 그 랑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랑그, 사회적 약속을 혼자서 만들겠다, 바꾸겠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파롤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랑과 달리 쉽게 가변성을 띱니다. 가령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동일한 언어 규칙이니까 요거는 랑그가 되겠죠. 인간들이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발화 형태의 모습들은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법적인 체계는 예를 들어서 나 물을 줘라고 하는 주어가 아니죠. 나에게 물을 줘라고 하는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사회적인 규칙인 랑그에 해당한다면, 사람마다 꼭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누군가는 평소와 다르게 쌤 이렇게 뭔가 부탁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할 수 있겠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격 따라 뭐 다르겠죠? 상황 따라. 이처럼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가 바로 파롤인 것이다 라고 해서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 파롤이니까 다른 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소시르는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 맞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8월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8월이 각각 다르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되잖아요. 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다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사회 안에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랑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8월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계속 그는 언어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 언어활동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활동은 뭐죠? 이거는 8월이 되겠죠? 이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뭡니까? 랑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활동의 본질은 바로 랑그입니다. 현실화된 거는 8월이지만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밑바닥에 있는 건 랑그니까요. 그래서 언어학에서 탐구의 대상은 바로 랑그라고 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랑그와 8월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라는 것도 랑그의 속성이라는 걸 체크해 두시고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 활동이라는 것은 8월이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자, 이 문제는 1번 문제에 먼저 나와 있어서 선생님과 먼저 1번을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기억은 랑그고 니에는 8월입니다.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정답이 너무너무 쉽게 잘 보이죠? 여러분들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랑그 자, 니은 죄송합니다. 8월입니다. 4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8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회적 약속인 뭐가 됩니까? 랑그가 되겠고요. 개인이 각각 현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 행위, 즉 현실화된 것이 바로 8월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구성되는데, 자, 우리 소실은 랑그를 중시했기 때문에 랑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기호로 구성이 됩니다. 소실은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그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호는 뭐다? 개념과 그 다음에 청각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각 이미지 계속 그는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각각 기의와 기표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되겠고요. 기표라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와서 적어보자면 보세요. 사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과. 자, 요건 바로 기호에 해당이 돼요. 기호. 그런데 이 사과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나요? 사과라는 것은 그림이 찌그러졌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겠죠? 기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사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청각 이미지인 기표가 된다라고 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시르가 얘기했던 랑그예요. 계속 기와 기표라는 용어를 썼는데 맞죠? 개념과 청각 이미지. 즉 기표는 기와 기표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난 것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사과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이 이미 존재하고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가 이 친구가 없었으면 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우리가 먼저 인간들은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렇게 부르죠 라고 하는 무엇을 만들었다? 기호를 만들었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요 먼저 있었던 게 바로 뭐가 된다? 먼저 있었던 게 개념이야. 그 다음으로 생긴 게 거기에 알맞은 뭐가 된다? 기호야 라고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다 지워버렸다. 자, 그냥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소실의 이전의 학자들은 이렇게 순서가 됐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A라고 적어 놓을게요. 계속 현실 세계에서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서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표를 만들어서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과 이 소실의 이전의 언어학자들의 생각이 좀 맞지 않나요? 먼저 이게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생긴 거잖아 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실은요. 자, 소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기의 개념이 없었다. 단어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개념이 없다. 사고를 안 한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사유도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호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는 명확한 개념이 없다. 우리는 개념이 생기지 않아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가 있어야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올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사유를 할 수 있다 라고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실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요게 있고 요렇게 됐나요? 소실은 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선기호 후개념 이 말이죠.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시르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요 주장과 일치시킨다는 것만 이해를 먼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고 봤던 게 바로 소시르니까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생겨야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는 서로 대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말이 없다면 현재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해서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3문단 소시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으로 연결된다는 건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자의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필연적인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연결된 거야 라고 한다는 건데요. 이 기표와 기라고 해서 여기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요 친구죠. 요 친구인데 이 친구를 꼭 사과라고 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죠.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딸기라고 해도 됐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선생님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 얘를 꼭 황신혜라고 불러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각각 이름이 꼭 그렇게 필연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다. 기호가 꼭 그렇게 필연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야. 자의성이라고 하죠.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표와 연결되는 기인은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인은 개념은 대상에 대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얘만 봐서는 얘의 진짜 본질, 실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의적으로 연결됐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근데 선생님이 만약 교실에 앉아 있어. 그러면 선생님 번호가 예를 들어서 16번이다. 16번? 자, 선생님 꼭 16번이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실에 있을 때 선생님 이름을 모른다면 16번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16번이라고 부르죠? 1번도 아니고 15번도 아니고 17번도 아닌 16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 16번이라고 하는 게 16번이 나의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상과 구별짓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지 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과라는 명칭이 얘의 본질을 알려주는 건 아니야. 왜? 이 친구는 다른 과일들 있잖아. 귤, 배, 감 이런 게 아닌 거. 이 친구들과 뭐 하기 위해서? 구별짓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걸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연결됐으니까요.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기표들과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질 뿐인데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이 개념은요. 사과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수많은 기표, 즉 배, 감, 귤,
이 다른 관계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실은 이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문을 들어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말에는 나방과 나비가 각각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존재를 해요. 자, 먼저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두 가지 곤충을 모두 파피용, 영어권도 마찬가지로 버터플라이라는 단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기호 언어입니다. 언어.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나방과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라고 사고를 할 때 둘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는 파피용이 두 마리 나타났다라고 사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체계가 다르니까 사고까지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랑스에서는 자 보세요. 나방이라는 기호가 다른 대상과 구별짓기 위한 거지 나방이라는 본질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언어에 입각해서 사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파피용이라는 것도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 주지는 못해요. 다른 대상과 구별짓기 위해서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긴 파피용과 구별짓는 이름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파피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파피용을 봤을 때 그냥 메뚜기가 아니야, 바퀴벌레가 아니야, 그런 아이들 새도 아니야, 그 애들을 파피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더라도 둘 다 프랑스권을 쓰는 사람들은 사고가 그냥 파피용 두 개, 파피용 두 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나방 한 개, 나비 두 개, 나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언어에 의해서 각각의 사고가 달라지죠. 여러분들 여기 예문을 하나 들고 왔는데 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파랑색.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파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이 친구는요. 옥수수빵 파랑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파랑색이랑은 정말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요런 파랑과 구별지어서 이 색깔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파랑, 이것도 파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요런 대상 다른 파랑 계열의 친구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이 친구의 이야기 이름을 붙여준 거지 이 친구의 기의 정확한 본질은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계속 이란 예를 통해서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소시르의 생각이에요.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소시르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우위에 있으며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모두 통합하고 있는데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 미친다. 맞죠?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한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되겠고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언어 체계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입각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다 다르게 되고 그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언어 체계가 다르고 언어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된다라는 소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러한 언어 구조에 담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실의 사상을 바탕으로 뭐가요? 우리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 즉 사회적 틀, 랑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학문인 구조주의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창시자로 불렸던 소시르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단을 읽기 전에 우리 2번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A가 소시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자 A라는 사람들은 야 먼저 개념이 먼저 존재했어. 기가 먼저 존재했어. 그래서 그 개념에 알맞은 기호들이 생긴 걸 뿐이야. 그 아이에게 붙여줄 이름이 생긴 걸 뿐이야 라고 봤었고요. 소시르는 뭔가요? 아니야. 기호가 생기기 전에는 정확한 개념이란 건 생기지 않아. 그래서 개념은 나중에 생겨 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기호라는 것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되나요? 요게 바로 언어죠. 그 다음에 개념에 해당하는 건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라고 했던 소시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볼게요. 1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언어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결정된다 라고 했던 이것은 소시르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X. 과일을 가리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과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고를 할 줄 안다. 자, 이거는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반박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3번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각 언어로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인식 체계가 달라진다 라고 봐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인식 체계 즉 사고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언어와 사고가 서로서로 이렇게 연관을 지킨다 라고 봤던 소시르의 생각들이 나오고 있네요. 3번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서 언어 사용하는 사람,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사람. 그래서 언어를 쓰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향이 달라진다. 뭔가 중시하는 사고를 지닌다 라고 해서 사고에 영향을 주는 이거 역시나 소시르의 생각과 일치를 하고요.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개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언어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언어에 따라서 사고가 영향을 끼친다는 역시나 소시르의 생각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리다라는 사람은 기표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기가 정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봐서 기표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의미가 정해진다는 주장은 요게 누구의 주장인가요? 소시르의 생각이죠. 왜? 다른 기표들의 의미, 비교하기 위해서 그 정확한 개념이 정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시르의 생각이고 데리다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1번 한번 볼게요. 데리다는 소시르와 다르게 기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네요. 동의하지 않았다고 봤으니까 기표는 무수히 많습니다.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는 영원히 결정될 수 없습니다. 역시나 여기에 1번으로 나와 있죠. 개념은 영원히 정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데리다의 생각. 그는 기표와 기는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라고 해서 요거는 누구 생각과 일치하나요? 데리다와 그 다음에 소시르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자 2번 데리다는 소시르와 달리라고 나와 있는데 기표와 기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자의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달리가 아니고 자 모두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인해서 결정이 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 의미 결정도 끊임없이 지연되는 것이야. 왜냐하면 영원히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의미도 변화하는 기 마련이고 결정이 되는 것도 끊임없이 미뤄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누구의 생각이죠? 데리다의 생각이죠. 데리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한편 그는 여기부터는 이제 레 비스트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읽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뒷부분은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하였습니다. 똑같이 구조주의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는 언어학이 아니고 인류학에 적용한 레비스트로스의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조주의 인류학 적용. 모든 음소들은 비음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아닌가와 같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룬다라는 물음을 통해서 분류했습니다. 맞죠? 분류됩니다. 모든 음소들은요. 즉 음운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음운론에서 얘기하는 그 음의 음소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음과 모음을 나눌 때 비음일까 아닐까, 모음일까 아닐까라고 해서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데 레비스트로스는 음운론에서 이러한 이양대립이 어떤 거죠?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경우를 이양대립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번에는 인류학 얘기를 할 거야. 각 집단의 친족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역시나 구조주의에답게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네요. 그는 친족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의 형제라는 네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관계는 친밀함 또는 소원함이라는 이양 대립,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양 대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어 하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문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다 아니다 요거다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들이 친밀하다 아니면 소원하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죠. 모든 집단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들 중 하나만 친밀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아내와 아내 형제들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만 친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멜라네시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친밀해. 하지만 외삼촌과 조카 사이는 심하게 대립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 여기 A 문제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문에서 구분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 형제라는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관계는 친밀함 소원이라는 이양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 조카의 관계 둘 중 하나만 친밀하대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의 조카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뭐라는 거죠? 이양 대립이라는 거예요. 이양 대립. 그래서 친밀하다, 소원하다 중에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A라는 부족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가 친밀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소원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 형제가 역시나 이양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소원하면 한쪽은 친밀할 수 없다. 서로 대립되는 짝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바로 쉽게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친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양 대립이고 이렇게 이양 대립이니까요. 한 국가는 이 둘 중에 한쪽만 친밀하고 한쪽은 소원해야 되고 이 둘 중에 한쪽만 친밀해야 되고 한쪽은 소원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싶겠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멜라네시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친밀해요. 거기에 반해서 이양 대립이기 때문에 외삼촌과 조카 사이는 심하게 대립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고 트로브리아드 섬에서는 부부 사이는 친밀하고 개방적인데 아내와 아내 형제는 이양 대립이기 때문에 소원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회 집단이 구조가 되네요. 이러한 이양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친밀하다, 어디는 소원하다라고 해서 여기가 조금 더 나아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만 봤다는 것이 되겠네요.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고 보고 집단에 속한 이 개개별들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내재된다라고 보았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국인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고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며느리 사이 갈등은 별로 좋지 않아 소원해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이것도 친밀해야 돼라는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했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별은 그냥 그 사회적 안에서 오 그렇구만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보통 소원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보통 친밀해라는 감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래서 조금 다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친밀하더라라고 하면 조금 정말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래 라기보다는요. 보통 이렇게 친밀한 경우가 많다, 보통 소원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친족들 간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요. 우리 내면으로 진정으로 나 쟤랑 친해, 나 쟤 싫어 라고 이야기를 우리 내면 진정으로 올려온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국가는 사회적으로 이런 관계면 친밀해야지 이런 관계면 조금 어색하기 마련이야 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내재화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중에서 며느리에 해당하니까 시어머니와 별로 관계는 소원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 며느리의 역할에 입각한 연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불과한다고 보는 게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있나요? 주장. 자, 마지막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친족의 기본 구조를 바탕해서 모든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되었다. 구조주의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있네요. 선과 악, 남자, 여자, 빛과 어둠, 강한, 약한 등의 대립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는 언어를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 문자 언어를 저열한 것으로 보고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유럽인에게 문자를 배운 브라질의 남비 콰라족이 문자 사용을 수준을 사람들의 위계를 질서하는 거.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언어를 배운 브라질의 사람들은 문자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위대한 거야. 순수한 거야. 그다음에 문자를 못 쓰는 사람들은 저열한 거야. 라고 위계를 정하는 걸 발견하고 이 문자 언어 때문에 순수한 사회가 타락되었어 라고 본다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문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던 이 레비스토레스의 생각이 나오고요. 마지막 6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은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의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가 첫 번째 있고요. 인간이 사회 규범을 수용하면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1번, 의의 2번 우리가 집단적으로 한번 사고를 깊이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과연 인간 사회 규범을 수용하면서 공동체정에서 하나 되는 과정과 그 이유를 우리 한번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지 않을래? 라고 했다는 점에서 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 3번, 4번, 5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양 대립은 대등한 대립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중심과 주변, 본질과 형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존재한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다가 봤을 때 레비스토르스는 너 무의식적으로 위계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해서 4번 또 맞는 말이 되겠네요. 맞죠? 여기에서는 4번에 해당하는 근거가 나오고요. 이런 위계 질서를 해체하려고 봤던 건 데리다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더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자, 이거는 본질적이다라고 봤던 것은 레비스트로스고요. 아니다라고 봤던 건 데리다죠. 시민이 원주민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순수나 타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순수했다, 타락했다라고 본다는 건 서구 인류학자들 기준에서만 그렇게 본 거지, 그들 사회에서는 순수했다, 우리 사회가 타락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계 질서를 가지고 더 낫다, 타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본다는 게 데리다의 생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순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것은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죠. 마지막 부분에.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A와 달리 부족 B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친밀할 거예요. 부족 B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보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의문론에서 음소를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3번 부족 A는 아내와 아내 형제 관계가 친밀하고 라고 해서 맞는 말이 되네요. 부족 B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당연히 친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양 대립의 관계에 의해서 입각해서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원이 아니고 친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양 대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예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요거 3번 문제를 풀 수 있었고, 표를 보고 쫄았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4번 부족 A와 부족 B 친족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회 내에서 부족 내에서 친족 사이에 가져야 할 표준적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되었다라고 되어서 여기 나와 있고요. 5번 부족 A와 부족 B에서 외삼촌과 조카의 친밀한 정도는 다르지만 우월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여기에 근거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짚어야 할 게 많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소실의 사상들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문제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